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종전이 가까워진 걸까요? 3년을 넘어서 4년째로 향해 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에 긍정적이지만 러시아가 이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종전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잇따른 구두 개입과 회의, 심지어 국민연금 투입 검토에도 원달러 환율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구윤철 부총리가 한 차례 더 나섭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기로 했는데요. 구조화된 고환율 현상 속에 구 부총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도 나오는데 재판부는 내년 1월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어젯밤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2시간 넘게 괌 상공을 배회하면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위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다만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한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정확한 지금 그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끝나는 한 전 총리 재판은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연락해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적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무관치 않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묻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인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보고를 김 씨에게 직접 전달한 거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전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이 전 총장은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검은 이같이 점차 쌓여갔던 김 씨의 사법적인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전부터 박 전 장관과 사법 문제 대응을 논의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을 추진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또 박 전 장관이 김 씨의 청탁을 받아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 씨가 관저에 머무르던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를, 최상병 특검에서는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검찰 인사를 수사 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건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계엄 동기는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기소된 여러 피고인의 내란 혐의와 직접 맞닿아 있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를 거쳐 당시 육군본부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앞서 명예 전역도 신청했지만 이번 일에 연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76년 동안 유지해왔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처럼 상관을 위법한 지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 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9입니다. 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둔 가족은 송금 부담에 시름이 깊어졌고요.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 상품에 눈을 돌리면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47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기록한 올해 두 번째 고점 1,477.1원에서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지난 9월 25일 1,400원을 돌파한 뒤 떨어질 기미 없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350원이었던 6월 말과 비교해보면 5달 만에 120원 넘게 올랐습니다. 관세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맞물렸던 지난 4월 9일에 1,484원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당장 달러가 필요한 유학생 가족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에 용돈까지 보내야 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하는 목돈 규모는 체감상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에 학비가 환율 때문에 1억이 넘어가고 통장 잔고가 확확 비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아이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로서 참 속이 타들어가죠. 고환율은 개미들의 투자 전략도 바꿨습니다. 환율 상승이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되는 환 노출 상품이나 환 차익을 노린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 노출 상품을 위주로 좀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30%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환 해지보다는 환 노출 상품 쪽으로 좀 구매하지 않을까. 실제로 같은 지수를 따르더라도 환율을 반영하는 상품의 5개월간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며 환율 오름세 방어에 나섰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500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실상 뉴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이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 당국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외환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 협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환율이 치솟자 전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해마다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최고 경영자 서밋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이르면 내일 합병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견 기업인 DN 오토모티브가 하청업체 기술 자료인 도면을 받아내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지난 3분기 해외 여행이 늘고 씀씀이도 커지면서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도 59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도 휘청이면서 관련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철옹성처럼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 상황, 산업 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이직으로 인한 자연 실업률이 4.4%로 추산되는데 9월 전까지는 실업률이 이보다 낮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 실업률은 4.4%로 올라갔고 11월 8일까지 4주간 민간 고용은 전기 대비 주간 평균 13,500명 감소했습니다. The labor market is actually frozen, and we've heard of a lot of corporations doing layoffs, and the unemployment rate did tick up, right, to 4.4%, heading toward 4.5%. 조사를 담당한 미국 고용 정보 업체인 ADP는 연말 소비 시즌에 고용 대목에 소비가 흔들리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체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관세로 인한 고용 부진과 인플레이션은 미국 소비자들의 11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4월 이후 최저로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95.5였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월에 88.7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관세를 언급하면서 고물가에 대해 점점 더 경계했고 고용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서 나타났고 특히 무당층 사이에서 두드러져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한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이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거기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평화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한 초안을 대폭 수정한 뒤에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과 각각 실무급 회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이를 공유받지 못한 러시아는 미국과 이룬 기존 합의의 핵심 내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과 각각 실무급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입장 위주로 채워졌던 종전안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대폭 수정된 뒤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러시아의 수용 여부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앞서 합의한 28개 항목의 종전안 초안에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서 이 내용을 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там будет выморан дух и буква Анкориджа по тем ключевым пониманиям, которые м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то, конечно, это будет принципиально другая ситуация.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만든 19개 항목의 새 종전안 초안은 돈바스 영토 포기와 나토의 안전 보장 등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들이 결정하도록 빈칸으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협상을 서두르려는 모습입니다. Ще є зараз над чим попрацювати всім разом. Дуже непросто. Щоб зробити фінальний документ, сенситивні речі я обговорю з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의지의 연합 화상회의를 연 유럽 국가들은 평화가 항복을 의미해선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The absolute condition for a good peace is a set of very robust security guarantees.
and not paper guarantees. 유럽은 종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보 장군 파견 준비 등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이륙했던 진에어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회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시간 넘게 괌 상공을 배회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에어 LJ920 여객기가 괌 국제공항을 떠난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륙하자마자 기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교민은 YTN에 상공에 있던 비행기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었고 폭발음도 몇 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뭐가 반쪽에서 보니까 불꽃이 엔진에서 팍 튀면서 폭발음이 좀 이따 들렸거든요.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 항공기가 이륙 직후 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2개 가운데 1개에 결함이 생겨서 정비를 위해 회항한다는 겁니다. 이후로 괌 상공을 맴돌다가 2시간여 만인 새벽 1시 55분쯤 괌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게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던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을 태우고 새벽 4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기체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승객들에게는 숙박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16개월 어린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쭉 늘어진 아이를 아는 구급대원이 급하게 승강기로 들어옵니다. 아이 엄마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빌라에서 16개월 딸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분 다 자택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아이의 손과 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대인 아이 엄마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뭐 아동 학대나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소리 나는 것도 없었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인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이 과거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요즘 킥란이라는 말 많이 쓰죠.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멸칭입니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만에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7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 한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안전모 없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된 겁니다. 하는데 오늘 바빠갖고 시키 좀 빨리 받으러 오냐고 좀 쓰고 왔어요.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미성년자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날짜 맞춰가지고 조사한 받으러 오세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반복되자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만에 위반 사례 270건이 적발됐는데 안전모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 무면허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주행은 보행자들에게도 안전하지 않고 본인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순찰 오토바이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은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럴, 그러니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더견 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 원을 선고하고 1,81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 일당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라 씨가 시세 조정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주가 폭락 사태로 사실상 모두 상실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시세 조정 혐의 계좌 가운데 일부는 라 씨 조직이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직거래 현장에서 금괴를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시가 1억 6천만 원짜리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금은방 업자로부터 빼앗아 달아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은방 업자가 올린 골드바 판매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업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증금을 넣고 목표한 시간만큼 공부를 하면 상금을 더해주는 공부 애플리케이션 파트타임 스터디의 운영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앱을 이용한 수험생들의 돈이 묶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광고했던 189만의 유튜버 미미민우 씨도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A씨는 1년 전부터 파트타임 스터디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써왔습니다. AI가 공부 시간을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미리 낸 보증금에 보상금을 더해 지급하는 앱인데 A씨는 공부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 때마다 내야 하는 보증금 20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생겨서 좀 시간을 못 채웠다. 그래도 100%를 못 채운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90% 이상이라도 넘겨서 그냥 원금이라도 챙기자. 그런데 24일 아침까지 사용했던 앱에서 갑자기 출금이 막혔습니다. 출금하기를 막 눌렀는데 어플이 막 튕기고 막 어플 메인에는 모든 챌린지는 싹 다 내려가 있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며 파트타임 스터디를 써오던 30대 B씨도 하루아침에 80만 원 정도 되는 보증금이 묶였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미성년 수험생들도 많을 텐데 최근까지도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에게 도전 과제별로 보증금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보상금을 제공하는 공부 앱 파트타임 스터디 운영사가 돌연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공지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 대책 논의를 위한 SNS 채팅방에 모인 사람만 현재까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YTN 취재진이 앱 운영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미 빈 상태였고 사무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낌새는 없었고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파트타임 스터디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절차에 따라 보증금과 상금을 보유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채권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해당 앱을 홍보해온 구독자 수 189만 명인 유튜버 미미민우는 파산 신청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서 받았던 광고비 등으로 피해자를 돕겠다는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올해 수능 정답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국어 영역 등에서 오류가 잇따라 지적되기도 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제기됐던 51개 문항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675건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1개 문항을 심사한 결과 문제와 정답에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어 3번과 17번 문항에 대해선 판단 근거도 덧붙였습니다. 국어 3번 문항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이병민 교수가 고프의 단순관점 이론에서 언어 이해는 읽기가 아닌 듣기 능력이므로 지문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는데 평가원은 단순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시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국어 17번 문항도 정답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같은 이유로 일축했습니다. 설사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문제풀이 측면에선 오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의 신청이 300건 넘게 접수된 영어 24번도 지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수능은 정답이 확정됐고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평가원 심의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10년 넘게 해당 이론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어서 수능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판에 박힌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의 논리를 꺼내든다면 오는 12월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주요 쟁점은 인력 감축 중단과 인력 충원, 실질 임금 삭감 문제 해결, 직업성 암 예방 대책 시행, 지하철 재정위기 해법 마련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만 800여 명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고 신규 채용 절차도 전면 중단돼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거라 우려했습니다. 작업장 유해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혈액암 집단 발병 개선 방안이 나왔음에도 서울시와 사측이 1년째 예산 공방만 벌인다고 질타했습니다. 2024년 연신내역에서 삼각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전기 작업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2인 1조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일 준법 투쟁을 개시하고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선전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 찬성이 83.53%로 가결됐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의 제2노조는 77.97%,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95.3% 찬성률을 확보해 세 노조 모두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황.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교섭을 추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운행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이맘때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이지만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아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부 내륙 지역은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영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도 차츰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먼지는 낮 동안 중부지방부터 해소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오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4.4도, 대구 5.6도, 부산은 6.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3도,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도 나오는데 재판부는 내년 1월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어젯밤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2시간 넘게 괌 상공을 배회하면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어제 새벽 향년 91살로 별세했습니다. 곳곳에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고인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방안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혁안을 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되는데 TF는 대법관 전관 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의 인사와 징계, 예산, 회계 같은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재판소원제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한 제도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 김기표, 서영교 의원 등과 법력권 법사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도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조국 신임 당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충남 천안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을 장외에서 비판한다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갑니다. 앞서 부산, 울산과 경남, 경북을 방문했던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대정부 비판 연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 일정도 진행합니다. 위원장이 공석인 34개 사고 당협 가운데 일부 보류 지역을 제외한 심사 결과를 오늘 공개하고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해 인선 작업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어제 국회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차원 특위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법사위 차원 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위원 구성에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이 강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제3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결렬 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해당 문제는 본회의 당일인 27일 오전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했던 재산 목록을 확보했는데 항소 포기 이후 피고인들의 재산 회수를 막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개발 손해를 돌려받으려는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 자료를 성남시에 넘겼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번호와 관련 사안의 사건 번호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2,07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을 때를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둔 겁니다. 1심에선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00여억 원 가운데 김 씨 등 3명에 대해 470여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산을 더 붙잡아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추징금 영원히 확정된 남 변호사 측은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민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가 영구 박탈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고 이튿날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 공적인 수익을 범죄자에게 몰아준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저희가 반대하고 성남시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배당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성남시가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내 둘이 나겠지. 심심치도 않고. 열심히 할 배우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 이순재 씨가 어제 새벽에 별세한 뒤로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후배 연예인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20분이고 장지는 이천 에덴 낙원입니다. 현재 유족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할지 다양한 협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는 1956년 연극 무대로 데뷔했습니다. 구순의 나이에도 대학로 소극장에 오를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고인의 연극 대표작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순재의 건강 이상을 대중에게 알렸던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의 원작을 변주한 이 연극에 출연해서 이순재는 주인공 에스터 역을 맡았지만 중도 하차했습니다. 고도는 사실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배우자 제 역할이 기다리는 거니까. 동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는 노년기에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품마다 영원한 현역임을 입증했던 이순재. 팬데믹 시기에 공연된 리어왕에서는 200분이 넘는 대사량을 완벽히 소화하며 리더십을 향한 질문을 던졌고 2년 전엔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를 연출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YTN 생방송에서 대학 시절 연극을 만나게 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보고서 저건 예술이라고 지정한 게 로렌스 올리비의 햄릿입니다. 거기 그 유명한 이제 To be or not to be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소름이 쫙 올라오고 전율이 오더라고요. 저건 예술이다. 대발이 아빠나 시트콤 캐릭터로도 대중과 친숙한 만큼 감성적인 무대에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치매라는 상황은 우리한테 아주 가깝게 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관심이 있고 가족들이 어떻게 이 치매 환자를 놓고 대처해야 되느냐.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라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대중문화계의 거목 이순재. 시대의 어른을 잃은 문화계와 대중의 추모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재판이 오늘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증인 신문이 종료되면 다음 달 3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소환합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 일가 회사가 공흥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 군수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지난 12일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모 씨가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는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금 상태로 선고할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이 마신 가스가 어떤 성분인지 또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타이완 인근에 미사일 배치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통화해서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중일 간 대립이 일본의 타이완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에서 23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니 섬을 찾아 미사일 배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시가키 섬은 타이완에서 240km, 요나구니 섬은 110km 떨어져 있어 타이완 유사시 일본으로서는 최전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日方在与中国台湾邻近的西南诸岛部署进攻性武器，刻意制造地区紧张，挑动军事对立。 중국의 날선 반응에 고이즈미 방위상은 섬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島の安全を守るための部隊であり、配備によって我が国への武力攻撃そのもの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おり、地域の緊張を高めることになるというご指摘は当たらないものと考え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일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근의 미중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昨晩、行われた、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説明が、ございました。
다만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일 간 대립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대중 관계를 놓고 어떤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숨진 줄 알았던 여성이 이틀 만에 화장 직전에 관 속에서 깨어나는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상옥 기자의 리포트로 이 내용 한번 보시죠. 현지 시각 23일 65살 여성이 화장을 위해 사원으로 운구됐습니다. 이 여성은 병상에 누워 지내다 이틀 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이 화장 절차를 설명하던 순간 관 안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숨졌다고 믿었던 여성이 팔과 머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ที่จังหวัดพิษณุโลกแล้วก็พอมาถึงวัดของเราก็จะทำพิธีให้คุณยายแต่ผลสุดท้ายเปิดหีบมาคุณยายยังไม่เสียครับ 놀라움과 기쁨 속에 유가족과 사원 관계자들은 곧바로 여성을 관 밖으로 옮겨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เอาออกจากโรงครับแล้วก็จะรีบ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ลยครับ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이 여성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선 무장 단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재앙적인 식량 위기 사태가 맞아졌습니다. 무려 3,5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디콰 지역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이곳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닥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에 의존했던 식량이 다음 달 고갈되면서 내년에 3,5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unger is now reaching levels we have not seen in years. If families cannot eat and fear continues to grow, desperation will take hold. 기한은 농민들이 무장단체들의 위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는 2009년부터 보코하람과 그 분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준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6년간 이어진 이들의 폭력으로 4만 명 이상 숨지고 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몸값을 노린 무장단체들의 대규모 납치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북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 25명이 끌려갔고 이튿날에는 교회 신자 38명, 21일에는 가톨릭 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납치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미국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매년 이맘때쯤이면 소비자들을 설레게 하곤 하죠. 하지만 미친 환율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에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프를 포기하고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에서 직구를 하겠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해도 원화 기준으론 할인 혜택이 크지 않은 거죠. 국내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올해 불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도 나옵니다. 해외 직구 소비자들에게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대목이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대신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직구족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분기 온라인 쇼핑 직구 규모를 비교해봐도 미국 직구 구매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늘어나고 있고요.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미국 시장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해외 직구 시장은 점점 더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네요. 다음은 내란 재판 중계 명함을 짚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베일 속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재판 중계 쇼츠 영상들의 제목이나 썸네일을 한번 볼까요? 변호인에게 털려버린 부장판사 등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재판 과정 중 극히 일부만 잘라내 만든 쇼츠를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 내용 앞뒤를 다 잘라서 내용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이번에 법정 소란과 재판부 비난으로 논란이 됐죠. 이들은 유튜브 채널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판 중계 영상을 올리되 변호인단의 법정 주장만 편집해서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올리는 영상은 법원이 조치할 수 있지만 일본 유튜버들의 영상까지 단속하긴 어렵습니다. 앞뒤 자르고 짜깁기로 편집된 영상은 재판 진행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북한 TV에 아버지만큼이나 자주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조선중앙TV 영상을 분석한 내용을 한국일보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주애는 총 600여 차례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연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고요. 올해는 한 달 평균 24일 이상 방송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어머니인 리설주 여사보단 훨씬 많은 횟수입니다. 주애가 등장하는 영상은 대부분 선전 영상이었습니다. 이전엔 김정은의 뒤편이나 리설주의 옆에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면 2023년부턴 아버지와 나란히 앉은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주애를 표현할 때 후계 구도를 암시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주애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습 통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풀이됩니다. 11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즈 브리핑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되는 위성은 모두 13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배송 미션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우주 기술의 진화를 보여줄 위성들은 어떤 임무를 맡게 될까요? 계속해서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지난 발사 때보다 위성의 수와 임무가 한층 더 늘어났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해 우주의 날씨 현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주 3D 바이오 프린팅을 시험하는 바이오 캐비닛, 오로라 대기광 관측 카메라, 플라즈마 자기장 측정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지난 발사 때 7기였던 큐브 위성도 이번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돼 12기로 늘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코스믹은 임무가 끝난 뒤 스스로 궤도를 떠나 위성을 폐기하는 우주 쓰레기 폐기 기술을 시험합니다. 위성 운용사들은 추가적인 폐기 장치를 부착을 하거나 폐기 전략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인공위성 폐기와 충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주검증 미션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주에서 항암제 단백질이 어떻게 결정화되는지 실험하게 될 비천 위성의 임무도 눈에 띕니다. 서울대가 개발한 쌍둥이 큐브 위성은 궤도에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반복하며 GPS만으로 스스로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카이스트의 K-히어로는 작은 전기 추진기로 여러 위성이 함께 움직일 때 필요한 기동력을 시험합니다. 위성의 수가 늘어난 만큼 사출 과정도 중요한데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2개씩 6번에 걸쳐 18초에서 23초 간격으로 순서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기존의 3차 발사 때 저희가 발사관 1기가 사출관 문이 제대로 오픈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사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출관 뚜껑을 여는 구동 모터를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설계 변경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국내 산학연이 개발한 위성들을 안전하게 우주로 배송하는 임무를 맡은 누리호 4차 발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츰 그 밖의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도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이후 먼지는 중부지방부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4도, 대구 5.6도, 부산 6.6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발사 당일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지역은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현재 예보상으로는 비 시점이 발사 시각 이후일 것으로 보여서 발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그 밖에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산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인근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을 수 있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